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기반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발표를 맡은 LG CNS의 김성천.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팀 김태경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의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인트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프론트엔드 개발 기술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다음에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는 어떤 기술인지, 그리고 사례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LG CNS에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시연을 간단히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고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네, 요즘에 사용자들은 대부분 하나의 시스템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슈퍼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에 뭐 슈퍼앱이라고 굉장히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도 저는 개발자는 아니지만 네, 슈퍼앱에 대해서 막 엄청 많이 듣고 있고, 저도 이런 서비스들을 좀 많이 사용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은행이나 뭐 은행 같은 금융 앱들도 하나의 금융 앱에 들어가서 뭐 은행 업무도 보고 보험 처리도 하고 싶은데 다 각자 들어가야 되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어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각 조직의 독립된 시스템 개발 배포가 필요하고, 동일한 UI 룩앤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각기 다른 시스템에서 공통 모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장애가 다른 시스템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저는 한 요 정도까지만 사실 알고 있어요. 제가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제가 개발 쪽에 좀 전문가이신 김태경 팀장님을 모셨는데요. 혹시 이런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혹시 요즘의 개발 기술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그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자체 용어 자체가 많은 분들이 생소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마이크로 프론트엔드가 뭔지를 설명드리기 이전에 저희가 이제 어, 웹 개발이라던가 앱 개발에서의 그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이크로 프론트엔드가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구현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차근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표를 같이 보시면요. 지금 디자인과 개발이 분리된 형태에서 이제 디자인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바인딩 되는 형태로 점점 발전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예전에는 디자인과 개발이 아예 분리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냥 개발자 역량에 따라서 한 20년 전에는 그냥 JSP에다가 HTML, CSS를 그냥 개발자가 잘하는 자기가 아는 방식으로 해서 개발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뭐 WSG라고 해서 웹스타일 가이드 형태로 해서 문서화를 하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표준을 잡고 개발하는 방식으로 점점 개발을 하다가 지금 여기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시스템 기반 디자인 개발 표준 적용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저희가 흔히들 많이 쓰는 피그마를 기반으로 해서 기획자, UI UX 디자이너, 그다음에 퍼블리셔라고 하는 뭐 CSS라든가 이런 요소 컴포넌트들을 만들어내는 개발자들, 그다음에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 이렇게 역할자들이 어떻게 보면 피그마에서부터 최근에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SPA, 즉 뭐 리액트라든가 뷰에서 사용 가능한 디자인 요소들까지 뽑아내는 형태로 발전해 오고 있어요. 근데 대신에 지금 여기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냥 스토리북 형태로 해서 어떤 컴포넌트들을 개발자들이 확인이 가능하고 거기에 있는 소스 코드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복붙해서 개발을 하는 방식에서 저희는 한 번 더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피그마에서 디자인 작업을 하면 그게 자동으로 스토리북화까지 만들어지고 스토리북화에서 만들어져 있는 요소들이 각 개별 서비스에 있는 데서 그 소스를 자동으로 바인딩해서 결과적으로 화면이 그려질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게 이제 향후 트렌드라고 파악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기술의 핵심으로는 마이크론 프론트엔드가 같이 엮어서 이어질 거다. 그래서 그 요소 기술로는 모노래퍼라든가 아니면은 모듈 페더레이션, 그다음에 스태틱 에셋 스토어, 뭐 세이프 컴포넌트 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여기 적혀 있는 8가지 요소들은 제가 뒤에서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자인 시스템하고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바인딩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아직까지도 조금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가 개발이 되려면 어떤 구현 요소들로 구현이 되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은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를 적용하려면은 앞서서 이제 그 슈퍼앱을 통해 가지고 뭐 룩앤필이 동일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애가 전폐가 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독립적으로 개별 서비스들이 빌드 배포가 돼야 된다라는 뭐 네 가지 구현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표를 잠시 보시면은 하나의 큰 앱이 있고요. 그 앱 안에 모듈별로 쪼개져 있는 형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들 좀 많이 들었던 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해서 MSA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MSA 같은 경우는 백엔드의 서비스들을 서비스별로 혹은 도메인별로 쪼개가지고 서비스의 유연성을 가져가는 형태인데, 사실 사용자가 받아들이고 고객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백단의 서비스가 아무리 쪼개져 있어도 UI가 한 통에 들어가 있거나 하나의 리파지토리에서 빌드 배포가 된다라고 하면은 백단의 서비스가 아무리 유연하게 바뀌어도 화면은 통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질리티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를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은 프론트엔드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한 형태라고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서로 다른 모듈이 하나면에서 쉽게 생각하면 요 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전체 영역이 그냥 전체 저희가 브라우저로 쉽게 들어가는 화면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면의 요소별로 나눠져서 개별적으로 빌드 배포가 되고 서비스가 배포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정리해드리면 마이크로 프론트엔드의 이제 핵심 요소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독립적으로 모듈들이 개발 배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이제 뭐 서비스가 가능하고 좀 더 유연성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아무리 쪼개져 있어도 공통으로 사용하는 UI들이 룩앤필이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쪼개져 있는 서비스들마다 공통으로 그러니까 같은 기능인데 여러 번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같은 기능이면 공통 모듈을 해서 서로 쉐어가 가능하게끔 하는 구조가 필요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화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경험을 해볼 때 브라우저에서 어떤 에러가 나면은 갑자기 뭐 자바스크립트 알럿이 뜬다던가 뭐 아니면은 갑자기 하얀색 페이지로 변하는 화이트아웃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서비스가 쪼개져 있으면 다른 쪽 나랑 전혀 상관없는 쪽에서 빌드 배포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에러가 났다라고 해서 다른 화면에 있는 요소들이 에러 페이지가 뜬다던가 아니면 전체 화면이 전부 다 하얀색으로 되게 되면은 이제 서비스 장애 전파가 너무 크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기술들이 또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 네 개 요소들을 필수 구현 요소로 보는 거고, 이 구현 요소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 요소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8가지 아까 전에 그 저희가 디자인 트렌드라고 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보여드렸던 그 맵을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은 그 요소들이 요 8가지 항목으로 매핑이 될 거고요. 지금 여기에 지금 뭐 개략적으로 설명이 돼 있는데 제가 모듈 페더레이션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이크로 프론트엔드의 핵심 기술은 모듈 페더레이션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사실은 마이크로 프론트엔드에서 말하는 아까 그 모듈화된 화면이 나눠져 있고 보여지는 형태는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웹 기술을 가지고도 비슷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화면을 나눌 때 그냥 다 아이프레임으로 여러 화면을 호출하는 형태라고 하면은 여러 개별 서비스들을 다 호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대신에 그런 아이프레임으로만 구성했을 때는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끼리 상호 참조를 한다던가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프레임 1에는 네이버를 띄워놓고 아이프레임 2에는 뭐 카카오 홈페이지를 띄워놨다라고 하면은 그 네이버에서 어떤 장바구니를 담았다고 해서 카카오에 있는 장바구니에도 추가가 되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런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그거보다 조금 진일보된 형태가 빌드 타임에 합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프론트엔드 소스를 개발해 놓고 빌드 시점에 그것들을 다 통합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묶음체로 만들 번들링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묶어서 배포를 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그렇게 됐을 때는 독립적인 빌드 배포가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서비스별로 결과적으로는 빌드를 같이 해야 되니까요. 그런 식의 구조에서 이제 모듈 페더레이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요점만 말씀드리면은 서로 빌드를 따로 하고 독립적으로 한 다음에 런타임의 그 소스들이 상호 참조가 가능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듈 페더레이션이라는 기술은 웹팩 5에서 제공을 해줬고요. 그래서 웹팩 5에서 모듈 페더레이션 기능이 탑재돼서 출시되면서 이 마이크로 프론트엔드에 관련된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설명을 조금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 이 모듈별로도 지금 각기 다른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레이저가 없는데 보시면은 노란색 부분은 예, 감사합니다. 네, 노란색 부분도 보면 A.com, 그다음에 여기는 B.com, C.com, D.com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떼어놓고 모듈 ABCD가 각각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앱 형태로 해서 모듈 A에 있는 일부분, 모듈 B에 있는 일부분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화면에서도 그것들이 다 조합이 돼서 화면이 그려질 수 있는 형태가 모듈 페더레이션이라는 기술의 요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제 모듈 A가 어떤 A라는 서비스, 그러니까 뭐 저희가 금융을 많이 예시를 드렸는데 A가 은행이고 B가 뭐 카드고 C가 이제 뭐 대출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보험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 각기 서비스별로 그 서비스에 속한 개발자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기술 셋들을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리액트를 쓰고 뭐 여기도 리액트를 쓰고 여기는 뭐 뷰를 쓰는데 이쪽은 스벨트를 쓴다던가 서로 다른 이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를 써서도 결국에 런타임에 합쳐질 수가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스태틱 에셋 스토어인데요. 이거는 사실 마이크로 프론트엔드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사실 프론트엔드 쪽에 이제 모든 이제 효율화를 하다 보면은 정적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항상 저희가 뭐 캐싱을 한다던가 이런 관점으로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는데 그때 이제 모듈화되어 있는 부분들의 이제 공통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뭐 로고라든가 폰트라든가 CSS라든가 이런 정적 파일들을 좀 관리를 잘하는 컴포넌트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캐싱까지도 엮어서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는 또 코어의 한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어 영역 중에서는 세이프 컴포넌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 서킷 브레이커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화면에 특정 모듈에서 특정 서비스에서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하더라도 뭐 모듈 A, B, D 여기는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되고 모듈 A에 어떤 메뉴를 들러서 모듈 A의 서비스로 갔을 때는 정상 작동해야 될 거고요. 대신에 모듈 2로 이렇게 갔을 때는 그냥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전체 화면 자체가 뭐 화이트아웃이 난다던가 아니면은 죽어버린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뭐 대체 화면을 제시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일부 영역에만 뭐 일시 서비스가 오류됐다라는 뭐 페이지를 띄워줄 수가 있는 방어 로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넷플릭스 앱을 받았는데 넷플릭스가 저희가 보고 싶어하는 영상들을 알고리즘에 따라 추천해 주잖아요. 근데 넷플릭스가 인터넷이 끊겼다고 해서 그거를 뭐 앱이 구동이 안 되거나 그렇진 않고요. 걔네들도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그냥 기본 화면으로 대체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로그인을 안 하고 들어갔을 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에 대한 사용자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런 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자주 보는 것들을 보여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하는데 그런 건 이제 에러가 났을 때도 그런 식으로 대체 화면을 제공해 줄 수가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모노래퍼인데요. 사실 모노래퍼 같은 경우도 이제 출시되고 지금 성숙도가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는 단계고요. 지금 모노래퍼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백프론트도 나누고 MSA를 적용하면서
멀티 레파지토리를 가져가잖아요. 뭐 A라는 서비스는 A라는 레파지토리, B라는 서비스는 B라는 레파지토리를 가져가면서 서로 파편화된 리파지토리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공통 모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쉐어하고 관리를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그러면은 모놀리스하게 다시 리파지토리를 합치되 그 개별 리파지토리별로 빌드 배포는 가능한 구조로 설계를 하자라는 관점에서 출발한 게 이제 모노레포고요. 지금 모노레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개발한 건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거는 러나라던가 터보레포라던가 PNPN 같은 데서 그 모노레포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프레임워크한 프론티어라는 그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에서는 터보레포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뭐 UI적인 요소들로 사실 디자인 시스템은 여기 이제 오신 개발자분들이 사실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피그마에서부터 이어져서 그다음에 그런 어떤 컴포넌트가 된 스토리북들이 있고 그 스토리북에서 나와 있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실제로 UI까지 개발하고 화면까지 개발하는 형태의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다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좀 추상적으로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아까 전에 저희가 as is라고 해서 표현했던 부분은 사실은 그 스토리북 같은 형태의 어떤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저희 뭐 프로젝트에 쓸 수 있는 UI들을 사전에 컴포넌트별로 볼 수도 있고 코드 복사도 가능하고 그 코드들이 실제로 프로젝트에 이식되는 형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는 그 전반적인 과정들이 자동화가 되고 바인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그 바인딩하는 과정까지도 저희가 이번에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에셋을 만들면서 검토를 했었는데 살짝만 여담으로 빠지면은 그 UI적인 요소들은 변화무쌍하죠. 그리고 고객들마다 그다음에 사이트들마다 다 좀 각기 다른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퍼블리셔라고 부르는 어떤 피그마에 있는 요소들을 화면에 이제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CSS나 아니면은 뭐 스타일드 컴포넌트화 해주는 분들과 개발자들 이렇게 역할자들 간의 어떤 의사소통으로만 그전에 해왔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코드화를 시키고 룰세타를 시켜놔야 사실 피그마에서부터 스토리북 그 다음에 실제 화면까지 이어지는 요소들이 매끄럽게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너무 커스터마이징해서 룰셋을 잡아놔야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하는 단계에서 그 자동으로 바인딩되는 요소들까지 하는 공수가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그거를 할 바에는 그냥 만드는 게 더 공수가 적게 드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좀 그 자동으로 바인딩되는 것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다만 긍정적인 거는 피그마 플러그인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그마 데브툴이라고 해서 피그마에서도 사실은 개발 영역은 자기네들이랑 조금 선을 그었었는데 피그마 데브툴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개발 쪽이랑 엮어서 돌아가는 것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플러그인 중에 하나가 이제 로코파이라고 있는데 로코파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뭔가 스토리북을 만들어 놓은 거를 뭐 피그마화 시킨다던가 아니면 피그마에 있는 소스를 리액트 컴포넌트 혹은 리액트에 있는 소스 코드 레벨까지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기능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플러그인들이 좀 많이 개발이 되고 이쪽 생태계가 개발과 엮어서 많이 발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자동으로 바인딩되는 트렌드까지 좀 더 속도감 있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UI 요소 중에서 빌드 속도 향상이 있는데요. 사실 빌드가 SPA로 묶으면서 번들링하고 뭐 미니마이즈하고 결국에는 하나의 JS나 하나의 CSS 파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여기 뭐 프론트엔드 개발을 해보셨으면은 프로젝트 초기에는 이게 금방금방 끝나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코드량이 많아지고 파일 수가 많을수록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의 페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빌드 속도가 너무 오래 걸린다. 사실 뭐 리액트를 조금만 쓰더라도 막
프로젝트가 좀 장기화되면은 정말 뭐 빌드만 하는데 뭐 20분, 뭐 정말 워스트 케이스에서 뭐 1시간 이상 걸리는 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기존에 뭐 CRA를 썼다던가 그냥 기본적인 그 Node.js에서 제공하는 뭐 어떤 빌드를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개선이 좀 어려운데, 최근에 바이트라던가 이런 그 오픈 소스들을 보면은 그 기존에 이제 npm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이거를 빌드를 하고 번들링을 해요. 근데 이제 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네이티브 언어를 사용을 해서 그 빌드 작업 자체를 해주다 보니까, 그 빌드하고 번들링하는 작업을 해주다 보니까 속도가 좀 획기적으로 빨라지고 있고, 뭐 바이트나 뭐 바이트와 유사한 도구들이 기존에 이제 뭐 npm이라나 이런 것들과 호환이 되면서 좀 많이 기술이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는 번들링 도구로 이제 바이트를 많이 차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여태까지 제가 화면적인 요소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화면이 뭐 나눠져 있고 아무리 잘 발전을 해도 가져오는 데이터는 다 백단에서 호출이 이루어지겠죠. 그런 것들을 화면에는 표현만 해주는 거겠고요. 그렇다 보면은 사실 여기 API 오버패치, 언더패치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용어인데요. 그래서 뭐 오버패치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들까지 다 딸려서 넘어오는 거죠. API에 내가 여기서 말은 예를 들어서 이름만 필요한데 이름의 뭐 주소라든가 생년월일 기타 등등의 데이터가 오버패치돼서 넘어오는 경우, 혹은 언더패치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뭐 이런 정보도 필요하고 뭐 이런 정보도 필요하고 이런 정보도 필요한데 한 번에 호출되는 게 아니라 뭐 3번에 나눠서 호출해야 되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API 오버패치, 언더패치 이 부분을 적어놓은 거는 저희가 그 에셉타한 그 마이크로 프론티어에는 이런 것들을 최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패치, 언더패치 이런 것들이 안 되도록, 사실 오버패치 같은 경우는 보안적으로도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언더패치 같은 경우는 그 네트워크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죠. 그래서 특히 모바일 영역에서는 여기 뭐 다들 뭐 무제한 요금제를 쓰실 거라고 예측은 하지만 뭐 여러 번 호출하다 보면은 데이터의 양도 많이 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적의 방법으로 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다음에 설명드릴 게 BFF라고 해서 백엔드 포 프론트엔드거든요. UI의 이제 뭐 브라우저라든가 모바일 쪽에서 백엔드 서비스를 호출하는데 중간에 프록시 역할을 하는, 중간 서버 역할을 하는 역할을 두는 겁니다. 교두보 역할로. 그래서 실제로 내가 아까 이전 화면에서 이 화면을 끓여줘야 되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BFF라는 그 프록시 서버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요소들만 다 취합을 해서 한 번만 호출하면 그 화면을 그릴 수 있는 API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최적으로 이 부분을 설계를 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다 어떻게 보면은 BFF를 끼면은 성능이라던가 보안이 조금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시간과 돈이 좀 다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 BFF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이걸 아키텍처에 녹여줘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좀 소형 프로젝트, 아니면 좀 소규모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록시의 역할을 하는 것까지 다 녹이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요렇게 개발을 하더라도 오버 언더 패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화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BFF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BFF 패턴까지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그 미주법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부 영역에는 이런 BFF 패턴이 적용이 돼서 거기 온라인 쇼핑몰이라던가 이런 쇼핑이 가능한 영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적용이 일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뭐 BFF라는 게 뭐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이거나 이렇지는 않고 중간에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한번 1차 가공해주는 역할에 브릿지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뭐 모듈 페더레이션, 그다음에 스태틱 액세스 코, 그다음에 뭐 세이프 컴포넌트, 모노레포, 그리고 BFF 패턴까지 이어지는 이 8가지 항목을 저희가
마이크로 프론트엔드에 필요한 필수 기술 요소들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고요. 좀 아직 공부를 저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와닿는 좀 혹시 사례들이 있는지 좀 이런 게 궁금한데 혹시 사례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사실 이 슈퍼앱이랑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랑 많이 엮여 있는데 그 슈퍼앱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의 위챗이라던가 동남아시아 혹은 동아시아 쪽에서 이런 위챗 형태 그리고 슈퍼앱이라고 불리는 형태의 앱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이 이후에 예시도 있겠지만 토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네이버라던가 하나 앱에 들어가서 그 앱의 안에서의 생태계에 있는 모든 서비스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슈퍼앱이라고 통합적으로 부르는데 그런 것들을 잘 구현하기 위한 기술 셋 중에 하나가 저희 이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사례는 뭐 G슈트랑 이제 토스를 저희가 예시로 가지고 왔어요. G슈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룩앤필이 다 똑같죠. 저희 다 잘 쓰고 있잖아요. 지메일, 그다음에 뭐 구글 드라이버, 구글 캘린더 등등이 다 룩앤필이 유사하고 그 안에 컨텐츠들만 좀 변경되는 형태라고 보면은 요걸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그 저희가 메일을 쓰더라도 메일 이제 새 메일을 쓰게 되면은 거기에 뭐 파일 첨부를 한다던가 드라이브 항목이 이렇게 팝업으로 뜰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메일을 개발하는 사람은 내가 지메일을 개발하는 서비스의 개발자 혹은 담당자라고 하면은 이 드라이버의 영역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사실 궁금하지도 않고 그렇게 별로 알아보진 않겠죠. 그냥 이쪽에서 만들어준 거를 그냥 그대로 쓰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그 규약만 맞춰놓으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서 그게 지금 아까 모델 페더레이션을 엮어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 구글 드라이버에 어떤 파일을 첨부하는 영역을 구글 드라이버에서 만들어 놓고 뭐 지메일이라든가 캘린더라든가 기타 서비스에서는 그 화면 모듈만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조합을 하는 형태로 개발을 하면 훨씬 홀도 좋아지고 이런 사상에서도 적합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관련해서 많은 리서치를 하고 에세타를 하는 작업에서 국내에서는 이제 토스가 요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라고 그 내부적으로 뭔가 커플러에서도 발표한 것 자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토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앱에서 뭐 여러 가지 앱들이 웹뷰 형태로 추가가 돼 있는 형태예요. 사실 저희가 토스가 맨 처음에 토스 뱅킹 이렇게 부르다가 토스가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보면 단순히 뱅킹 서비스뿐만 아니라 뭐 대출이라던가 아니면 보험이라던가 아니면 만복이라던가 뭐 이런 기타 다양한 서비스가 혼재되어 있고 합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토스라고 부르지 토스 은행 뭐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런 식의 서비스 혹은 플랫폼 기업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슈퍼앱 그리고 그 안에서 슈퍼앱을 잘 워킹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많이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좀 토스를 들어봤고요. 지금 좀 설명이 길었는데 저희가 이제 구축한 그 프론티어라는 저희가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는데 그거에 어떤 시연 영상을 같이 보면서 앞서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에 대해 조금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끝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프론티어라는 프레임워크를 써서 이런 샘플 시스템을 그냥 하나 구축을 해본 거고요. 이 샘플 시스템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보라색이었던 그 디자인이 디자인 시스템 변경만으로 기타 서비스들이 한 번에 반영되고 하는 부분을 이제 첫 번째로 보여드렸고요. 지금 단순히 새로 고침만 한 걸로 표현이 되는데 원래는 요 대출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빌드 배포를 새로 한 형태고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배포됐는데 전체 화면에 있는 요소에 자동으로 배포가 된 거를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요거는 서비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강제로 에러를 내보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장애 전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에러를 발생시켜도 요 밑에 해당하는 뭐 다른 서비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여기 일시 중단되어 있더라도 그 개별 서비스들은 그러니까 다른 서비스들은 들어갔을 때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다른 대출에서는 장애가 나 있지만 뭐 도서라던가 이런 서비스들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게 확인되고요. 단순히 이제 아까 뭐 일시 정지됐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대체 페이지도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류 메시지가 아니라 뭐 일시 장애냈다가 아니라 그냥 기본 페이지를 보여주는 형태로 일단은 타 서비스에는 영향도가 없도록 설정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시연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네, 지금 한 30분 좀 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저희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까 빌드 시간 네. 단축에서 좀 궁금한 게 이게 전체가 예를 들어서 A, B, C로 이루어져 있다 했을 때 원래는 A, B, C를 전부 다 빌드를 해야 되는데 A만 빌드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이 된 건지 그러니까 시간이 거의 3배 정도가 대략적으로 한 3배 정도 향상을 말씀하셨는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는 A만 담당하고 난 B만 담당하고 난 C만 담당하는데 A만 수정했는데 A를 빌드하기 위해서 전체를 해야 되니까 1시간 걸렸던 게 A만 하니까 20분 걸렸다라는 건지 아니면 어찌됐건 간에 각자가 다 수정을 해서 빌드한 시간을 결국은 다 더하면 결과적으로는 또 비슷하게 한 1시간이 걸리는 건데 어찌됐건 실질적인 속도 향상이 그만큼이 있다라는 뜻인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 너무 감사하고요. 질문을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로 그 각 개별 서비스의 빌드 속도가 느렸다. 이게 한 꼭지가 있어요. 서비스가 다 나눠져 있어도 그 한 서비스가 비대해지면은 결과적으로 또 느려질 거잖아요. 그 속도 자체를 줄이는데 일단은 여기서 그 초점인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저희가 그 npm 빌드 방식을 그냥 따라갔으면은 그냥 그게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그 번들링하고 빌드를 하는 작업을 해요, 내부적으로요. 그렇다 보니까 JS 자체 언어도 뭐 많이 발전했다라고 하지만 그 네이티브 언어보다는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트라던가 다른 것들은 그 JS로 만들어져 있는 파일들을 네이티브로 변환을 해서 빌드를 한 다음에 빌드를 했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서비스가 나눠져 있어서 빨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그 모듈이 다 나눠져 있어도 전체를 묶는 쉘 영역이 있어요. 네. 그거를 빌드할 때는 기존과 차이는 없을 건데 개별적으로 프론트엔드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소스가 있었으면은 33, 33, 34로 이렇게 나눠져서 서비스들이 파일들을 가져갈 거잖아요.
그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빌드 속도가 빨라지고 개별적으로 빌드 배포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설명드렸던 겁니다. 사실 하나만 더 네. 배우고 싶은 그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라는 거에 대한 약간 장점 부분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 혹시 생각하시기에 어떤 좀 단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이제 뭐 공통 영역이라던가 아니면은 잠깐만요. 장표를 보면서 사실 여기에 보면은 공통 모듈 효율화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독립 개발 배포도 있고, 그다음에 동일한 UI, 뭐 장애 전파는 조금 차치를 할게요. 요 세 개를 잘 하려면은 어떤 공통 영역에서 꽉 잡고 있어줘야 돼요. 어느 정도는요. 왜냐하면은 개별적으로 빌드 배포하고 개별 서비스는 하겠지만 공통에서의 요소들을 효율화해서 쓰겠다라고 했는데 그 개별 서비스에 있는 담당자 나 그거 안 쓰고 우리가 마음대로 개발할 거고 마음대로 뭐 개발자가 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생태계 자체가 오래 유지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공통의 어떤 프로세스를 두고 거기서 뭐 서로 나눠져 있는 파편화되어 있는 서비스들의 담당자들이 합의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사실 오래 유지하기도 힘들고 괜히 쪼개져 있다 보니까 더 일이 많이 들 수도 있는 형태라고도 단점이라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질문 주시겠어요? 모노레포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네. 그럼 각 모듈별로 개발 언어가 서로 다 나눠져 있을 때 데이터 쉐어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사실 그 부분이 저희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워크의 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 아까 전에 이렇게 나눠져 있고 스테이트 관리 같은 게 사실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모듈에 있는 스테이트도 있을 거고 전역으로 관리하는 스테이트도 있을 거라서 아까 그 시연 영상에 저희가 여기다 미처 준비는 못했는데 풀 버전에는 그 스테이트 관리하는 것들도 저희가 좀 녹여놓긴 했는데 이 모노레퍼를 쓰기 위해서는 그 스테이트를 관리를 위한 별도의 모듈을 개발해 놓고 그거를 각 모듈에서 쉐어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모노레포 외에도 아까 전에 요 마이크로 프론트엔드에 전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오픈 소스가 또 있어요. 프레임워크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파이럴이라고 PIRAL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파이럴도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이런 그 상태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쉐어할 수 있는 영역을 보고 있고요. 대신에 그 파이럴이라는 것도 버전 레벨이 그렇게 올라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할 때 이거 아직 쓸 수 있는 레벨이 조금 아니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런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를 만든 거고요. 저희가 외국과도 이제 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LG CNS의 빌드 센터도 이제 좀 많은 교류가 있는 그 뭐 슬라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AWS 파트너사고 그쪽이랑 이제 주기적으로 기술 교류를 할 때 이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를 가지고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 이제 파이럴을 많이 보고 있다. 근데 작년까지는 파이럴을 걔네도 보고 있었는데 실제 걔네가 올해 이제 다른 시스템 구축하면서 또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때는 파이럴 쓰진 않고 자체적으로 본인들도 어떤 프레임워크를 한 다음에 그 안에 상태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통으로 녹여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방금 그 답해주신 거에 좀 이어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요. 네. 일종의 글로벌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게 이제 프레임워크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의 스테이트에 이제 여러 개의 모듈들이 동시에 접근을 하다 보면 데이터가 깨진다거나 뭐 네. 락킹이 걸린다거나 이런 문제는 따로 없을까요? 뭐 아예 없다라고는 제가 뭐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런 것들은 사실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그걸 개발하는 사람들 간의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타입스크립트를 최대한 지키고 그 안에서의 어떤 방법을 좀 찾는 게 진짜 구현할 때의 뭐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기술적으로 뭐 이거다라고 하는 거는 좀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해도 될까요? 네, 해주시겠어요? 이제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새로 이렇게 보이는데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은 그 뭐 선도 개발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기술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디자인 시스템이나 이런 공통 모듈을 만들기 위해서 접근법이 기존에 하던 방법이랑 다르게 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기존에 하던 방식의 예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진행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뭐 기존이랑 아예 달라지진 않을 텐데 사실 지금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말씀드렸던 어떤 뭐 PMO 단계라던가 아니면은 저희가 말하는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어떤 뭐 분석을 해내고 시스템 서비스 도출해내고 기획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걸 했을 때 실제 뭐 구현 시점에도 이어지느냐라는 질문이 맞다라면은 저희가 피그마라는 도구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기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PPT를 만들어 놓고 PPT 안에 뭐 화면 요소들을 이렇게 넣어 놓고 야 이건 이렇게 작동해 저건 저렇게 작동해라고 많이 설계하고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했었는데 이제 뭐 사스형 도구들 중에서 이제 피그마라던가 이런 것들 보면 그때 이제 기획자들이 디자이너랑 함께 그다음에 화면의 모든 요소들의 이제 공통 부분도 도출해내고요. 일부 화면에서는 프로토타이핑을 한다던가 와이어프레임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게 될 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조금 빌드업이 되면은 그 저희가 말하는 디자인 시스템 내에서 코드 레벨 혹은 디자인이 입혀진 코드 레벨까지도 생성이 가능할 거고요. 그게 이제 실제로 구축하거나 시스템 만들 때는 활용을 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발표 시간이 다 지나서 네, 저희는 여기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네, 오늘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소개를 잘 해주신 김생현 팀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네, 저희는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